어제 어떤 분이 이제 황장수가 민노총 부분만 세게 이야기를 하고 대기업 부분은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야말로 지나가는 분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었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이 대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저만큼 이렇게 유튜브에서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함부로 댓글 달지 말고 좀 본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좀 하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말은 저한테 대한 모독이에요. 자, 오늘 이제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배가 바다에 가면요, 배 안에 이제 5만 개 다 있습니다. 먹을 걸 엄청나게 한 1년, 2년 실을 걸 옛날에 대륙을 발견하러 이 대서양을 지나서 이제 쭉 가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지요. 제일 먼저 신대륙 발견에 나선 데가 포르투갈이니까 가다 보면 몇 달 지나면 와인이 상해버리니까 더운 지방을 지나면 그래도 알코올을 많이 넣은 게 포르투 와인 아닙니까? 포트 와인. 그런 식으로 먹을 걸 잔뜩 재가요. 그러면 그 먹을 거를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지들이 또 그걸 먹으려고 배에 항상 살아요. 그러면 그 배에 또 지가 사니까 지를 잡으려고 또 고양이도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 안에도 생태계가 복잡하지요. 그런데 배가 이제 풍랑에서 이렇게 이제 침몰할 것 같으면 쥐들이 이제 배에서 떨어지는 나무 조각이나 이런 데 제일 먼저 뛰어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 이 망하려고 하면 이 생지부터 뛰어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그동안에 입을 다물고 있던 여권의 인물들이 이제 문정권에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좀 문정권을 탈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박근혜 정권 때에도 대한민국의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경제 이런 학자인 김광두 교수요. 서강대학에서 이렇게 지금 교수로 아직 있죠. 석자 교수로요. 고향은 전남 나주입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은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를 했고요. 자, 한때 박근혜의 줄푸세라는 이런 경제 관련 용어를 만든 인물로 박근혜의 경제과정교사라고 불렸죠. 이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캠프에 영입되었던 김종인 경제민주화와 이 대립을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김종인도 찬밥이었고 또 김광두 또한 소통 문제로 갈등을 빚어서 자기 이름 앞에 박근혜 가정교사 이런 말을 갖다가 쓰지 마라까지 했지요. 이 사람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경제정책을 한때는 전부 입안한다 했는데 결국은 이 박근혜 정부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이노믹스라고 최경환이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갖다 붙였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줄푸세는 시행된 적도 없고 또 김광두 의견이 반영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한테 팽을 당하고 이제 민주당 인사들과 교류하더니만 고향이 그쪽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당선되면 항상 경제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문이 또 김광두를 갖다가 이용해서 시장 경제의 학자니까 보수 박근혜 지도 이런 선생이었고 그러니까 김광두를 데려오면 좀 불안하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광두 때문에 그래도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상고 초려해서 19대 대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김광두를 앉히고 제2노믹스를 설계했어요. 그래도 문재인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의장을 맡고요.
그러니까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문재인은 김광두를 저와는 다른 정치적인 길을 걸어왔지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했습니다. 자, 김광두 교수는 결국은 이 서강학파의 연장이 아니냐. 과거에 보면 이 서강대학 교수 중에 이제 남덕우, 또 80년대에는 군사정부 때는 김만재, 그리고 90년대 또 이성윤, 김종인 등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들이 이런 한국의 경제 설계를 많이 했지요. 네, 문재인은 아예 박근혜는 한 자리를 주지를 않았고, 문재인은 자리를 주기는 줬는데 말은 안 듣고 그냥 형식적인 자리만 던져줬지요. 자, 그래서 이분이 12월 달에 나 이제 안 할란다 하고 사표를 냈는데, 어제 이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아 갖고 어제 회의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자, 그 앞에서 기업이 느끼는 노조의 불법 행위는 과다하다. 적폐청산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하라는 분위기를 좀 더 잘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예요. 청와대에서 작년에 이어 1년 만에 회의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문을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런 기구를 만들어가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혁신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 다 참석자들이 이제 쓴소리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적폐청산 기조 속에 기업가들이 위협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이 말은 100% 맞다고 봅니다.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언급하며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는 것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광두 부의장은 적폐청산이 필요하지만 그 범위와 기준이 애매해서 다수 기업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니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활동 자유는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노조의 불법 행위는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지금 보여요. 근데 이미 사표를 내겠다고 한 김광두를 두고 김광두 부의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이 기자들이 마지막인가 하니까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을 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표명이 있었지만 사의를 수리할지 재신임할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재인은 다음 달에 사의를 수리할 거라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겠죠. 얼마나 그 깡다구 있는 오기 정권인데 감히 네가 먼저 뛰어내려 한 자리 시켜줬으면 그냥 앉아있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이 두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자, 좀 이상한 표정이죠. 자, 저러면서 또 사표는 수리한대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좀 삐진 사람이 있을 때 삐진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할 때 쓰는 좀 비굴한 표정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또 사표는 수리한다. 자, 박용만 상임의장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이분도 여태까지 지금 문정권에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해서 좀 불편한 사람이었지요. 기업을 하는 거, 저는 기업인들이 마지 못해서 단체장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권력자 앞에서 또 기업하는 사람이 항상 약점이 있기 때문에 비 맞출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약점이 있으면 이런 자리도 맡지 말고 근처 안 가고 그냥 기업만 하고요. 또 약점이 없는 사람은 기업 이런 단체장을 하더라도 가면 그래도 전체 기업을 대표해서
한마디를 제대로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지 않고 여태까지 정권을 옹호하고 비위 맞추다가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된 효과예요. 데드 크로스가 돼서 이 정권이 맛이 좀 가고 있구나 하니까 박용만도 입을 열었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 기업 관련 법안이 1,500개인데 이 중에 규제가 833개다. 이래가지고 경제 성장이 되겠냐. 규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어제 대한상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인터뷰 내내 규제 폭탄에 대한 답답함과 피로감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규제 탓에 기업들이 죽겠다는데 833개나 더 규제할 게 뭐 있느냐. 규제가 쌓이다 보니 기업들의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효율성만 떨어지게 됐다. 자, 그리고 모두 등골이 부러질 것 같아. 지금까지 냄비한 개구리가 땀을 뻘뻘 흘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화상을 진짜로 입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게 스스로 인터넷 은행이나 저 택시 카풀, 자가용 카풀, 그 다음에 원격 의료 같은 부분은 그건 좀 과다. 우린 그런 건 안 하고 순수하게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 행위를 할 때 노조에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저 노조하고 관련해서 정리 안 하면 우리 기업 못 해먹는다. 또 땅과 관련해서 정부가 규제가 너무 많다. 또 자본과 관련해서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토지, 노동, 자본 등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살짝 그냥 특정 기업들이 해먹기 좋은 부분으로 심지어 말이야 택시 기사들 거 뺏어먹는 수준으로 그걸 4차 산업이라고 하고, 예? 무슨 기술 혁명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병원들 다 망하게 하고 몇 개 병원들만 하게 하는 원격 의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 은행, 지금 한국같이 은행이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가 없는데 여기에 인터넷 은행을 또 더 만들게끔 해주고, 이런 것이 왜 말 안 합니까? 박용만 회장님. 저는요, 기업하는 사람이 말을 하려면요, 솔직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규제 많아요. 저도 그 규제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규제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괴롭히고 뜯어먹고 또 정권이 그런 걸 가지고 처벌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기업들이 손을 대지 않아야 될 부분에 지저분하게 손을 대고 있는 부분도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재계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정말 앞뒤가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정권을 그렇게 찬양해 대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정권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말을 하는 부분에 이 말이 맞는데도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협동조합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예산 10억 안팎을 받는 소규모 사업 12개를 조선일보가 조사해보니 100억대의 세금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모바일 앱 하나로 서울 25개 구에 200여 공공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게 하겠다라는 서울 시민카드 사업은 시급이 10억이 들어갔는데 개통 1년이 됐지만은 시민 0.33%만 가입을 해서 말뿐인 통합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뭔 놈은 통합입니까? 자, 이렇게 중도 폐기한 서울시 개발 공공 앱이 최근 3년간 전체 60개 중에 25개, 41%라는 겁니다. 농업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파트 버스 농장 사업은 절반이 문을 닫았고 택시 승차를 거부를 막겠다며 도입한 택시 호출 앱 집으로도 거의 용도 폐기됐고, 서울 시민카드처럼 10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몇 개 되나 물어보니 너무 종류가 많아서 모르겠다 하더라는 겁니다. 자, 올해 1월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 날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사흘 만에 150억 날린 이 미세먼지 많은 날 대중교통 무료, 이것도 폐기가 됐어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도 0.3%에서 1.7% 감소에 그쳐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세금만 날렸다 이러고, 최근에 카드 수수료 제로인 제로페이 사업도 가맹점이 그렇게 가맹 전문 업자까지 동원했는데도 5%밖에 안 돼서
4천억 개에 달한다라는 서울시의 각종 사업이 전부 이런 식으로 우습게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이런 데 곳곳에 포진한 운동권 시민단체들이 이런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쓰고 제 힘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도 없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배포가 크다라는 게 몇 조쯤은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 만든다고 쓴 54조가 다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1만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절반도 운영을 하지 않는데 좀비 협동조합에 매년 수백억을 정부가 퍼주고 있다는 겁니다. 5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2012년에 이렇게 시행된 이후에 숫자가 굉장히 늘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53%밖에 안 되고 최근 2년 사이에 평균 단기 순이익이 5분의 1로 줄어 기업으로서 가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재부 관련 지원 예산은 63%나 증가해서 아예 정부 지원금을 뜯어먹고 사는 좀비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동조합이 총 몇 개냐 하니까 2012년 협동조합법 시행 당시에 53개였는데 12,381개예요. 그래서 한 10,000개쯤 안팎되나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애초에 돌봄, 육아, 특수고용, 자활 등을 담당하는 어려운 계층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크게 늘기를 바랬는데 이거는 7.7%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기존 기업과 경쟁을 하는 그런 일반 협동조합이 91.8%예요. 그냥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이 정부 지원금 노리고 그냥 땅짓고 헤엄치기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이래 협동조합의 상당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노리고 협동조합으로 변경을 한 것들인데 협동조합의 사업 운영률이 53.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 평균 단기 순이익이 2017년에 370만 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비해 단기 순이익도 5분의 1로 줄었고 부채율은 204%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기재부에서 2013년에 26억 5천만 원에서 지난해 43억 2,500만 원으로 63%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합하면 356억 5,2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협동조합을 왜 운영하는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2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6억 5,200만 원을 써서 22,000명 일자리 창출했다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원래 다른 일 하던 사람들일 것이니 실제 순수한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향유해가 한 자리 받고 낙하산 내려가고 시민단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바뀌고 정권의 일종의 구사대 노릇, 의용 노릇을 하고 있고 이러니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이꼴 생양아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나라 참말로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